빅뉴스 인터뷰, 디터뷰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오늘은 디터뷰. 이번 22대 총선 충청권 최다선 의원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 서구갑 의원님 모시고 서구을 의원님 모시고 디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뉴스 인터뷰. 예, 디트뉴스 인터뷰. 일단은 보통 이 인터뷰 취지가 어떤 현안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좀 상황이 좀 급박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그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최혜병 관련된 특검법 부결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온 이 법안이 결국에는 이제 부결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어서 그러시죠. 일단은 그 표결 결과 부분이 사실은 좀 고개를 이렇게 갸웃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죠.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17표 중에 10표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22대 국회가 범야권이 한 192석 되니까 10표 정도 나오면 9표, 10표 나오면 22대 국회에서는 완전히 지금 200석을 넘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상상 가능한 소위 말하는 천기누설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9표, 10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제 언론에 소위 커밍아웃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5분 계셨죠. 그분들이 에다가 또 뭐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몇 분 해서 한 67표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179대 111대 뭐 무효표가 4표인가 5표인가 이렇게 권이 한 2개 있고 보면서 그 나온 카운트 숫자에 조금 놀랐습니다. 부결될 줄 알았지만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일부 이탈이냐 아니면 약속했던 그 5분의 이탈이냐 거짓말이냐 알 수는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분분한데 그러나 5분이 커밍아웃한 대로 다 찍었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이 좀 큽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또 전면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좀 분위기가 22대 문을 열자마자 좀 험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문 열고 바로 이거를 특검법을 또 이렇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제 소위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의석수대로 200석을 넘기는 것이 나왔다면 뭐 그렇죠. 말 그대로 게임 끝.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어찌됐든 국민들의 선택이 야권 192석. 그러나 그 야권이라는 것도 민주당, 조국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을 또 아주 소수 정당 제외하고는 언제나 스펙트럼이 일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 데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표 차이가 나게끔 이제 부결이 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또 하나 짚어야 될 대목은 국민의힘이 의외로 단단하다. 저는 사실은 예측을 했어요. 또 분위기 자체가 그런 당 의원들이 많고 전체적인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가 조금
더 선명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과정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훨씬 더 강렬한 대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정 본부장께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숫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뭉쳐있다. 이유는 보수는 옛날 이런 말 있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는데 보수가 부패의 가능성에다가 분열까지 해버리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장나는 거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의 장악과 국민의힘을 어떤 형식으로든 이탈 필요 없이 단단하게 묶어내는 거, 그것을 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더 강경하고 더 선명해지면 할수록 저쪽에 어떤 단단하면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아직도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있죠. 거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좀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떡건물하고 캐비넷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 챙길 이득도 있을 것이고. 저는 고상하게 말했지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주 리얼하게. 또는 뭐 검찰을 통한 어떤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립감으로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 계획했던 대로 일단은 이 인터뷰는 현안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좀 사람을 좀 조명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인물 탐구군요. 그래서 뭐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하실이죠. 갑자기 남영동 생각이 나고 분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옆에 저기 욕조 있고. 그러네요, 진짜. 저기 의원님이 살아오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지고 뭐 기도 했거든요. 그냥 뭐 순탄하게 어린 시절을 겪어오고 공부 열심히 하고 판검사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좀 어렵게 살아오셨다라는 건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알려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빼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여러 언론 매체나 또는 이렇게 의원님을 소개한 걸 보면은 좀 험하게 고등학교 무렵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각성하는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해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각성하는 계기가 어느 순간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 귀공자의 삶, 금수저의 삶이 아니고 완전 흑수저고 심지어 무슨 그 폭력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그렇게 뭐 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중도에 워낙 잘 알려진 얘기니까 또 언급하고 싶진 않고. 근데 전 깡패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의협심이 좀 커서 잠시 비행을 했긴 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맞은 거에 대해서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 근데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뭐 반 잘린 건데 이제 그만둔 거죠. 근데 각성의 계기가 뭐냐? 이게 참 고리타분한 얘기 같기도 한데 가문. 우리 집안 다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일종의 명예심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중 하면 무슨 김씨예요? 광산 유명하죠. 유명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밀양박 씨 또 이제 거기에 소종중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이제 종손이고. 할아버지께서 학교를 제가 중도에 그만둔 거를 모르셨어요. 숨겼어요, 어머님이. 저도 숨겼고. 근데 졸업식 때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졸업식 때 저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장애인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행방불명 되시고 이제 그런 건데 어머니 품에서 자란 게 아니고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어요. 그 건너방에 저 계신 할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뭐가 되라 이렇게 꿈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고등학교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학교 졸업식에 당연히 오시겠다는 걸 저는 이제 그때서야 알렸죠. 그랬더니
당신께서 막 당신 머리를 제가 보는 앞에서 머리를 막 벽에다 찌면서 아유, 대단하셨네. 자식 농사를 손자 농사를 잘못 졌다. 자기 큰 아들도 장애인으로 자기 신체를 비관해서 막 행방불명되고 그래서 손주 큰 손주 맏손주한테 희망을 안고 갖고 이렇게 키웠는데 어렵게 농사져서 키웠는데 진짜로 서울로 전학도 시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행으로 이렇게 이제 그만두니까 완전히 그냥 꿈이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것이 각성의 계기가 됐는데 그로부터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학교를 이제 이미 그만뒀고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여전히 뭐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하는 그런 삶을 한 1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관성 때문에 여전히 그러다가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계기가 돼서 말 그대로 각성의 계기가 환각제는 아니고 각성의 계기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 머리띠 가문. 결국에는 뭐 그 할아버지 조부님의 그 기대, 뭐 애정, 기대죠. 나무란 게 아니라 당신을 자해하면서 그런 장탄식을 하는 모습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뭐 시간이 뭐 한정된 관계로 과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것도 처음 밝히는 얘기. 최근 일로 또 들어갈게요. 제가 질문자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맞네요. 2018년 지방선거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범계 대세론이 한때 팍 떠오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출마하면은 밀어주겠다라는 어떤 여론이 좀 확 현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서 언뜻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결심을 했으면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고민이셨고 왜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 2017년 말에 12월 말에 중앙일보가 했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지지율이 나왔죠. 정말 압도적으로.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대세론이 형성됐던 기억이 있어요. 2등하고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는. 엄청난. 그리고 그 당시 BH 청와대 그 당시 조국 지금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국 대표하고 이제 민정수석 친하니까 잘 아니까 청와대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청와대도 출마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감지가 됐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유야무야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지방 어떤 행정의 수장,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꿈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로드맵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1월 4일 날인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통 같은 뭐 한 달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언론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뭐 이렇게 자기 홍보도 제 기억에도 빠른 시간에 안 합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던 그래야 되는데 원래 정치문법상 제가 불과 며칠 만에 그 여론조사 나온 며칠 만에 이렇게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할 일이 중앙정치에서 할 일이 더 많다. 그 당시에 그전 재선입니다. 제가 검찰개혁이 제일 큰 화두였고 문재인 정부 1호 국정과제 그 1호 국정과제를 로드맵을 만든 사람이 저예요. 이번 총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 부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번 총선에 2월 달에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심지어는 의원님도 좀 안 좋은 여론조사 이런 게 있었다라고 있었죠. 더더군다나 인정하시네요. 있었죠. 그리고는 이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어려웠던 무렵에 2월 무렵에
이게 좀 여론조사도 안 좋게 나오고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게 있고 꽃 이전에 뭐 어디서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 자체가 워낙 황당해서 뭐 얘기할 것이 없고 꽃에서 한 꽃은 뭐 아시다시피 김어준 총수가 하는 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마이너스 6% 제가 6% 치는 걸로 나왔어요. 저는 그 당시 우리 참모들한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아침 첫 선거운동 한 날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선거운동 아침 인사하고 첫은 아니래요. 며칠째 되는데 이동하는데 이제 수석보좌관이 그 얘기를 하길래 뭐 내심으로 놀래긴 했죠. 다 이기는데 7개 선거구에서 다 이기는데 제 지역구만 지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모들에게는 이러하기 때문에 비교할 그 대상까지도 포함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참모들은 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흔들릴 정도니까 지지자들도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0일 만에 제가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6% 같은 기관 꽃의 여론조사 기관에 제가 6%를 리드하는 이기는 그 20일 만에 이제 그거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20일 만에 그렇게 12%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6, 제가 6% 진 여론조사의 시점,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상대 후보에서 경선 준비를 한 달 이상 해왔고 그날 경선이 발표한 날이었고 뭐 경선 발표되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총동원 하고 반대로 저는 전략공천 그 당시에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단수공선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고 어떤 경선 준비를 안 했고 조직가동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평일 낮 시간대의 여론조사란 등등을 감안해서 좀 왜곡돼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흔들렸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그때나 선거 직전이나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뭐 이미 한 것도 다시 쓴데. 그런가요? 달콤하진 않은데. 이를테면은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부 기자의 입장이 됐든 뭐 그 일반 시민들이 됐든 해석들을 해요. 다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게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면은 이유는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는 그 지난 정부에서 입각을 하시고 법무장관 하시고 그래서 지역과의 스킨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선거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초반에 그 2월에 뭐 여론조사 결과도 안 좋았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매주 금요일 이제 시민들 거리 인사를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스킨십을 더 강화하고 주민들을 더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리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작년 12월 13일 날 제가 출판 기념회 길끝 해설을 했는데 2,000명 넘게 왔어요, 진짜로. 그 시청 일대가 뭐 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완전 교통 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오셨는데 그분들은 변함이 없었는데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시장 출마 물으셨잖아요. 제 팬클럽이 있는데 팬클럽에 어떤 분이 의원님이 중앙당 가서 뭘 도전하고 뭘 따내고 뭐 높게 올라가고 그런 거보다 대전 시민들은 가까이서 시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1년 4개월의 공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쉽다. 왜 안 보이냐. 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아직은 뭐 오늘까지 이 방송이 뭐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이제 21대 국회의원인데 22대 국회의원의 초반기는 우리 시민들하고 좀 가능한 한 같이 있어야 되겠다.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 몸이 정말 힘들어도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하면서 또 투쟁할 것이 있으면 투쟁할 거 하면서 동시에 지역 일정도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고 더 나가서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매주 오후에 경청의 시간을 가져서 시민들과의 그러한 어떤 그 스킨십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대전에서 이번에도 이제 7개 전 의석을 석권을 했어요. 예.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고 연거푸 2번 이렇게 한 건데 과거에 자민련이 한번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바람이 불었을 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 텀만 있었는데 예, 한 텀 미국처럼 있었죠. 두 텀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좀 무게감을 느끼는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또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위기다.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비판받을 그런 소지나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무게감 출석 전석 석권 2번에 대한 민주당 뭐 지역의 리더시죠. 그러니까 지역의 리더로서의 어떤 무게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신지. 일단 그 현상 2개 텀에 21대, 22대에 걸쳐서 전석을 석권하는 그러한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원인을 좀 분석을 좀 짤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논산을 한 2번 최근에 작년에도 갔었고 최근에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주말 건강 삼아 산행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윤중고택이라고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고향이 논산이잖아요. 그 윤중고택이 이쁘잖아요, 굉장히. 이쁜데 그 윤중고택, 윤중선생을 중심으로 한 소위 조선시대의 기호학파의 흐름이 있습니다. 안동, 뭐 이황, 태계 이황 이쪽과 다른 기호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제 보수의 그 심장이에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한 거예요. 집안이기도 하고 또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흐름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스스로를 충청의 아들로 자부를 했고 그런데 선거를 끝나고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충청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R&D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대덕 연구단지에 쓰여지는 것인데 배려가 없었던 것 배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R&D 예산 5조 이상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추경으로 6천억 예산 과정에서 6천억이 살려지긴 했지만 4조 6천억 정도가 깎여나간다는 건 여기 재앙에 가까운. 근데 이거 이전에 지금 대덕 연구단지를 파편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항우연이 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경남 일대 차를 몰고 가보면, 경남 사천에는 이미 우주항공청이 거기 이미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다 플랜카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정부가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사실상. 네, 그런 것에 대한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래서 충청인들이 거꾸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과거로 짚어놓고 보니까 민주당 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참여정부 때 결국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 엊그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충청도 어떻게 그렇게 쓸었어? 묻길래 이 대답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소위 행정수도 이전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건설, 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의 그러한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지역이 충청도다. 이건 전라도, 경상도 가보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충청의 수도권화 이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충청도가 지난 20여 년 동안 나름 성장하고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 속에 소위 균형발전 정책이 작동을 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실리적인 관점에서, 명분적인 관점에서 민주당 정부가 낫다. 민주당의 지향점이 좋다라는 그런 충청인들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앙에 가까운 그러한 차별, 그 어떤 페널티, 그거와 함께 결부되면서 중구에 제가 아까 뭐 이번 선거에서 중구 조금 걱정했는데 결국 열어놓고 보니까 걱정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선거가 다 당선된 건 물론이지만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예, 동서간의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균형 발전.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심판론 이런 설명이 아니고 예, 충청의 어떤 역사나 히스토리 뭐 같이 결부해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으신 것처럼 저의 책임감, 무게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리가 경상도보다도 작고 전라도보다도 작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충청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명분과 실리의 양자의 조화를 제대로 해낼 만한 아주 유능함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인터뷰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싶은데 이걸 또 막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가급적이면은 딱딱 짧게. 저도 좋습니다. 그 충청판 실리콘밸리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큰 그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막 딱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듣기에는 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구상을 크게 하신 걸로 아는데 좀 짧게 한 1분 전으로 간략하게 이게 뭐다라고 딱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여러 오랜 대화를 나눴는데 카이스트에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 내 창업 기업이 1년에 100개씩 나온대요. 그래서 그 조그만 뭐 책상 하나 주고 뭐 조그만 공간 이렇게 줘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뭐 학교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다음 학년도 후배들이 또 창업하면 공간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셈이 된대요. 그럼 그 학생들, 창업한 그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간답니다. 수도권에 가면 소위 테헤란밸리 또 판교밸리 아주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데서 어서 와라, 우수하니까 이렇게 환영을 한다는 거죠. 이 모순을 극복하는 거, 즉 공간, 두 번째 아이디어, 기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라는 모험, 위험에 투자하는 그런 자본, 이 세 가지를 이거는 뭐 굴뚝 공장 뭐 이런 건 공장이 아니고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통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런 공간 안에 묶어서 특허청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죠, 기술이 있죠. 거기다가 벤처 캐피탈, 모험 자본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펀드가 되겠죠. 결국은 요체는 펀드를 뭐 그것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제가 뭐 그것도 이미 저 신한은행 신한펀드도 유치해서 예전 허태정 시장에 있을 때 했었고 카이스트 여기 지금 방사청 건물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충청판 실리콘밸리고 그것이 세종 우리 강준현 의원 또 그 오송에 우리 이현희 의원인가요? 그 거기 이제 생명과학단지 우리가 의기투합하면 가능한 겁니다. 짧게 했죠. 다음 협치 문제. 지금 또 지역에서는 민주당에서 7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근데 각자 내걸고 있는 지역 공약들도 있는데 꼼꼼히 따져보면은 어쨌든
어쨌든가 대전시장과 또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는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 답은 어쨌든 협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협치 문제를 풀어가고 공통의 의제를 만들어서 뭐 힘을 합치 부분을 합쳐서 가자,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근데 현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일 있으면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협치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같은데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중앙정치에서 여야의 아주 가파른 대치. 그게 지방정부, 지방단위에서의 협치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 왕창 싸웠다 이거 와서 그냥 또 어차피 당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조심스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해야 되죠. 협치의 요체는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아량을 보이는 게 협치의 요체입니다. 마치 대통령과 야당이 아무리 뭐 수가 많아도 의회 권력이거든요. 의회 권력은 견제일 뿐이지 이래서 뭐 창작을 해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권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 행정이 기획을 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기다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거니까 결국 이장우 시장이 보다 많이 야당 의원들 다 야당 의원들이잖아요. 야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지하게가 중요합니다. 쇼가 아니라 진지하게 협조를 구하는 마음, 그러한 표시. 그것이 야당 의원들에게 명분론적으로 딱 와닿으면 야당 의원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의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협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치의 알파는 이장우 시장에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긴 한데 중간에 인터뷰 소개 인터뷰가 또 있어요. 우리 스텝 막내 기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그 돌발 질문을 던지고 가벼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소라 기자 들어와 주세요. 더 영광입니다. 진행하세요. 네, 의원님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밸런스 게임? 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인기 정치인이시니까 이런 건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 설명을 생략하고 짜장면, 짬뽕 이러면은 짜장면 이렇게 빨리 선택하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빨리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네. 두 개 중에 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한 이런 소재인데요. 사람은 바뀐다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 사람 바뀌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회사 내에서 선배급이 되는 김재준 기자와 후배급이 되는 후배들 간의 논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재준 기자의 주장이고 후배들은 못 고쳤어 이런 거거든요. 뭘 대상으로 해서? 그걸 뭐 디테일하게 내부 얘기니까 맞잖아요, 저는 내용. 그러면 바뀐다, 고쳐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고쳐 쓸 수 있는 거랑 바뀌는 거는 다르죠. 바뀌는 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나 고쳐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을 놓고 볼 때 바깥 환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고쳐 쓸 수 없다. 고쳐 쓸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한때 각별했던 그 형님 계시잖아요. 그쵸? 얘기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과거에도 이러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거에도? 각별했던 순간? 근데 그게 한때는 멋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거죠. 강단 있는 모습이에요? 강단이 아니고 그건 강단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거칠지만
야씨 뭐 이런 거 있어요 후배들. 왜냐하면 시니어 이제 우리 같은 연수원 동기지만 저보다도 3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젊은 연수생보다 3살이 더 많으니까 자기보다 6살, 7살 어린 연수생들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하는 게 이제 그랬죠. 그런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젊었을 때. 그걸 또 검사 시절에 뭐 일정 부분 뭐 국정농단 수사도. 근데 최근에 정호성이라고 자기가 집어넣은 사람을 자기 비서관으로 쓰잖아요.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할 때까지는. 근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인사청문회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저하고 막 엄청난 언쟁한 거 있죠. 예전에는 저한테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저한테 2번 얘기했거든요.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반문을 못했지만 예전에는 총장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결론 났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바뀐다, 고쳤을 수 없다. 아, 그게 딱 이제 두 적절한. 가지가 다 맞는 얘기시네요. 바뀌는 것의 핵심은 낮과 밤이 다르고요.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렇게 구사를 하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 국장님도 조금 깨닫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모르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쳤을 수 좀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인터뷰가 너무 길어져요. 시니어급이 되면 이렇게 기대인가요? 기대가 아니라 이제 그 또 하나씩 늙어가는 징표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번,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 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2번,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완수한 뒤 박범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 저거 저기 주 기자가 간다 저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 신입 기자다운 택이 아닙니까? 그때 질문하고 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1번으로.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먼저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건 다 가정이에요, 그죠? 그렇죠. 질문했기 때문에 만약이죠, 다 그죠? 근데 이거 솔직하시지는 않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그리고 현실감이 없잖아요. 제 2번은. 그러면 저 이따 카메라 끄고 비하인드 비하인드로 조금 여기 카메라 끄고 다시 카메라가 몇 개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검 검찰청에도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썰이 있던데 모르잖아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은 좀 한 모금 드시고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무섭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리 인터뷰 잠깐 짧게 한 10분 정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정권 최다선 되셨고 향후에 괄목할 만한 정치적 도전을 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추후에 인터뷰를 좀 길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가서 이 질문을 드려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해서 이제 질문을 안 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충청의 어떤 정치적인 그동안의 히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은 안희정 지사 이후에 사실은 이렇다 할 구심점 마땅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박범계 의원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얘기 안 했지만 정치적으로 큰 꿈을 꾸고 있다라는 얘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이제 해오셨고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이 좀 결합되어 있지 않을까. 이번에 타선에 성공하셨고 최다선이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괄목할 만한 정치적 도전을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괄목할 만한 정치적 도전, 꿈, 포부
어떤 겁니까? 그때로부터 또 몇 주 지났어요. 아, 예. 그래서 실망하실 거예요, 김재중 본부장님. 오늘 지금 제 답을 들으면서. 네네. 아니 불자, 행할 행자, 네. 그리고 이자, 이거 무슨 이자라고 하더라? 아무튼 but 같은 영어로. 네. 그 다음에 알지자, 불행이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행하지 않아도 안다, 이런 건데, 깊은 속뜻은 자신을 살피면 세상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살피면. 그래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하겠다, 그러니 도와달라, 사람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또는 무슨 뭐 떠들고, 그거 다 헛된 얘기라는 거죠. 도인 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과 도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나약한 존재들이 마지막 어떤 귀속처, 귀의처, 도피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과연 세상에 내가 뭔가를 떠들고 도전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를 통해서 내가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천근만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느냐, 신뢰감이 가느냐, 친근감이 가느냐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를 도와주시고 늘 아껴주시고 또 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우리 시민들, 우리 대전 시민들, 우리 지역민들과 보다 더 친근하게 정말 옆에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좋아하실까? 저를 안 찍은 분이 분명한데도 왜 나와 있어요? 선거 또 뭐 있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표할 때 친근한 어조로 정말 지역민들과 같이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과거에 아까 중앙정치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정치 나가지고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나가지고 TV든 토론 프로그램이든 라디오든 나가면 몇십만 조회가 붙고 그것이 뭐 짤로 돌아다니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법사위에서 호통치고 아니면 웃고 뭐 또는 조곤조곤 막 그냥 윽박 지르고 또는 막 신문에 들어가고 막 거기에 쾌감을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주위의 시민들이 인간 박범계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감을 예전에는 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어깨에 콘크리트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친근감을 보일 수도 있을까?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거를 정치하면서 처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뭐 믿어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알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할 때 한 달 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괄목할 만한 도전, 그거는 이미 뱉은 말이고 그거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나의 사람됨과 굵기와 안정감과 신뢰감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제 오늘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그래서 김재중 본부장께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게끔 매우 어려운 미션인데 바꿔 쓸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갈고 닦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네요. 보통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 도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일 텐데 사실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사선이 되시니까 이제 이분이 내공이 깊어지시는구나. 이거 과찬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쓰임을 기다리겠다는 소리 들리거든요. 어떤 쓰임이 되든 간에 그 쓰임을 기다리고 이제 스스로 좀 수양하고 수련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를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제가 또 사족을 붙이면은 사람을 바꿔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언론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도 사람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보고요.
저는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 기사를 읽은 어떤 사람들이 제 기사를 보고 뭔가 좀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지 않을까라는 믿음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라기보다는 좋은 대담이었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